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박솔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박솔 작가님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공부했고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뇌신경과학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사회적 행동,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를 연구해서 그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뇌과학으로 사회성 기르기라는 책을 출판하셨었고요. 또 아동과학소 내 마음이 뇌 때문이라고? 를 출판하셨고, 또 가장 최근 작으로는 잠이 부족한 당신에게 뇌과학을 처방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소개가 있나요? 추가하고 싶은 건 사실 없고,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존댓말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가보죠. 근데 저는 뇌과학을 공부했고, 책은 다 뇌과학 서적이지만, 지금은 사실 뇌과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는 해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도 다닌 지 이제 7년 7년 차? 차입니다. 네, 고양이 집사예요.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는 꿈꾸는 과학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만나게 됐었죠. 그게 2013, 4년 초였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격주에 한 번이었나? 과학 관련된 책을 읽고 누군가가 발제를 해오면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됐었죠. 그 모임 갈 때 독후감도 꼭 써야 됐고. 작가님은 저보다 좀 더 활동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밖에 더 오래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년? 14년? 그때 저도 한 1년 반 정도밖에 활동 안 했고 반학기를 하고 나서 제가 16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학기에 그냥 회장이 바로 돼가지고 1년 하고 저도 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14기 언니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엄청 글도 잘 쓰고 좀 서평이라는 걸 쓰는 훈련을 다 같이 하기를 원해서 되게 독서 모임처럼 운영이 되다가 제가 회장이 되던 시기에 교수님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길 원하시면서 좀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때 교수님 오시면서 뭐 영상을 찍어봐라, 뭐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올려라, 뭐 팟캐스트도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회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과학 얘기도 많이 하지 않고 뭐 콘텐츠 얘기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토리는 제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런 전 분위기도 몰랐고 그런 요청이 그 지도 교수님 쪽에서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은 작가님이 글을 쓰는 훈련을 그 전 14기 회장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서평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그냥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책 읽는 건 물론 좋아했지만 뭔가 그 14기 언니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다 같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과학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서로. 근데 진리아라님이 왔을 때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진짜 독서 모임 느낌?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과학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책 읽고 하게 되는 생각도 좀 더 풍부해졌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도 독후감 같은 걸 그냥 끄적끄적 하긴 했지만 서평이라는 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쓰게 된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게. 네, 서평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하지만 글을 쓸 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됐다? 저는 쓸 때 글을 약간 막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주제가 생각이 나면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짜깁기 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언니는 개요를 짜놓고 글을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배운 게 사실 많죠. 그때 과학동화 기자 준비했었는데, 물론 지금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으시지만, 그래서 그 언니가 글쓰기에 대해 좀 더 생각도 많고, 보기만 해도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음, 언니가. 그러면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그냥 독후감 네, 혹은 뭐 일기 그렇게 네. 글을 쓰다가 거기서 좀 더, 어, 좀 체계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배워보고 싶네요. 그분한테. 이제 와서. 음, 그러면 거기서 활동을 마치고 연재를 네이버 음, 캐스트인가? 네이버 네. 캐스트에서 연재를 하게 된 거는 좀 후의 일인가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연도가 헷갈리는데, 제가 꿈과 활동하던 중이었고, 그때 키스트에서 연구생을 하던 때였는데, 사실 학생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그 석사생도 아니니까 내 연구 주제는 당연히 없고, 그냥 보조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시키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랩미팅만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기에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 그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딱 연구실 들어가면 되게 욕심이 많이 나잖아요. 욕심이 많이 나는데 내가 배우는 속도가 원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때 그래서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거 아티클을 엄청 봤어요. 근데 음, 아티클도 보는데 그 주마다 나왔었나? 약간 서머리처럼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짧은 거를 막 보고서 거기서 관심 있는 아티클을 찾아서 더 읽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논문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더 쉽게 쓰여졌거나 아니면 서머라이즈드 된 그런 기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내 앞으로의 내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읽고 좀 기억을 해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글쓰기 하던 중이었으니까, 꿈과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기사처럼 쓰는 것도 한번 그냥 해보자. 배운 거 없지만 쓰다 보면 뭔가 기회 오겠지. 이런 음, 생각으로 그때 블로그 같은 걸 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기존에 제 블로그에 쓰자니 좀 너무 결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블로그는 다 일기였으니까. 근데 네이버에 그때 포스트라는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드뉴스처럼 쓰는 거였는데,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카드뉴스처럼 그 내가 읽었던 아티클을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진짜 오로지 제 만족을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했던 거고,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한다. 왜냐면 나는 이 아티클을 꾸준히 읽을 원동력이 필요하니까. 음, 그래서 했던 거고, 그거를 그냥 하던 중에, 꿈과도 하고 그것도 하던 중에 네이버에서 캐스트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고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연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꿈과하고 대학원 다니던 때 시작했던 거예요. 음. 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린다는 것도 되게 끈기가 필요한 일인데. 네, 저도 힘들었는데, 대학원 공부라는 게 어차피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냥 스스로한테 그렇게 좀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음, 근데 지금은 되게 보잘것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번역 수준에 그친 것도 있는데, 음, 올렸다는 거에 올렸다는 거에 만족하고 하자. 음,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어떻게 보면 연재라는 걸 스스로지만 처음 해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키스트 음, 올릴 때도. 음. 그동안에는 독후감이래봤자 쓰고 싶을 때 쓰면 그만인데, 정해놓고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별로 부담이 좀 덜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음. 조금 해보긴 해요. 그러면 그 카드 뉴스 같이 올릴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 네, 뇌과학이었고, 맞아요. 캐스트 연재를 하면서 이제 주제가 좀 더 음, 좁혀진 거죠. 네, 캐스트는 사실 목차와 개요,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 방향, 이런 거를 다 써서 내라 그랬어요. 음, 그때 2개 정도 제가 응모를 했던 것 같아요. 내과학을 하는데 제 연구 주제는 사회성이었고, 그 랩에 엄청 다양한 주제를 하고 계셨었는데, 뇌과학으로 어떤 걸 볼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잠에 대해서 해보자 생각을 하니까 목차로 뽑을 만한 게 많더라고요. 음, 되게 소주제로 정리할 만한 개념이 많아서 자매 과학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건 아예 그냥 탈락. 음, 자매 과학이 사실 그거 쓸 때 될 줄은 몰랐고 썼는데 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원고를 보냈을 때 그 편집자분이 뭐 편집자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버 분이신데 그분도 서울대 물리학과 공부하신 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엄청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글적으로. 음.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도 이제 매 회에 거듭하면서 제 글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오, 약간 첨삭을 받으면서 맞아요. 연재를 하게 되는군요. 네. 결국엔 그 잠이라는 주제를 제가 운 좋게 잘 뽑았다고 음, 음. 생각해요. 오, 녹차가 잘 나올 만한 주제였다. 근데 목차를 작가님이 이렇게 뽑을 때는, 네. 주제를 뽑을 때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나중에 채워야지 생각하고 주제만 뽑아놓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조사를, 찾아보고, 맞아, 맞아. 그렇게 했어요. 우와,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PD가 있는데 걔는 문과예요. 한예종에서 나온 친구랑 완전 우리랑 그 공부한 게 다른데 그 친구가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너 뇌과학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사회성이 아니면 전 몰라요. 사실 사회성도 지금 몰라요. 안 한 지 10년 됐으니까. 그때도 석사까지밖에 안 했으니 제가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걔한테 했던 대답은 과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분야라도 논문 던져주면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어. 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까. 음, 그리고 뭘 찾아야 되는지 아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저도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저 같은 방식으로 음,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재 음, 한참 할 때 한 후배가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썼냐고, 무슨 책 보고 썼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구글이 써줬어. 그랬어요, 진짜. 음, 어차피 검색해야 되는 음, 거고, 그 분야를 내가 뭐 주제 삼아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깊이까지 찔렀을 때 푹 나올 수 있는 건 음, 아닌데, 그런, 특히나 대중을 향한 글은 음, 하나의 꼭지 자체가 하나의 대주제로서밖에 설명될 수가 없으니까, 엄청, 그러니까 세부적인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사회성을 했다고 해서 사회성 한 가지에 대해서 뇌의 한 영역에 가지고 있는 뭐 10가지 그 기능들을 소주제 하나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그 대주제 하나가 하나의 꼭지로밖에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중을 향한 책이라는 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고 음, 생각해요. 음. 그러면 그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은 좀 재미있었나요? 아니면은 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큐레이팅을 음, 작가님 나름대로 하는데 좀 힘든 점이 음. 있었나요? 그게 그 잠책이랑 다른 책 쓸 때 조금 차이점이었던 것 같은데, 잠책은 일단 그 목차를 제가 짜놓은 게 있었고, 그 목차별로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음, 그 키워드에 따라서 자료를 이만큼 찾아도 또 분량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따라서 글을 막 정리를 이만큼 해놓고 그냥 그걸 이만큼 줄이고 하면 되니까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어려울 것도 없고 진짜 키워드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잠은. 또 제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게 보였을 수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건 아예 제가 저도 모르게 제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회성 그거보다는 사회성 책이 더 했고, 사회성 책보다는 감정 책이 더 했는데, 감정이라는 거는 정말 자료가 너무 많고, 너무 추상적인 게 많더라고요. 사실 감정이 뭐, 기쁨이 뇌의 특정 한 영역, 슬픔이 한 영역,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건 뇌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체성적인 것들, 감각 반응,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감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다 설명하자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도대체 뭘 말을 해줘야 되지? 10개 중에 다 제끼고 한 개만 말해준다고 하면 오해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라는 주제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 쓰는 입장에서 단순했다. 제일 수월했었던 거. 네, 엄청 단순했다. 음. 정말 사실만 나열하면 됐다. 그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연재를 할 때는 네, 댓글도 달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댓글 달렸어요. 댓글 많이 달렸죠. 기억에 남는 그런 반응이 있나요? 그걸 쓰다가 처음엔 10꼭지로 제가 목차를 냈는데 전 10개만 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개를 다 썼고 이제 졸업이 다가왔는데 편집자님이 다음 원고는요? 이러는 거 저도 또 쓰나 보다 하고 또 막 3개 정도 주제를 쥐어 짜서 했어요. 근데 하나는 그 잠과 약이었나?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이 너무 많이 올 때, 잠이 너무 안 올 때, 그럴 때 어떤 약이 처방되고 있는지 그냥 약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 이름 같은 것만 좀 나열하는 식으로 하고 그런 거 외에 음식과 관련돼서 왜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지 과학적으로 뭐 증거가 있다기보다 거기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바가 있어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글의 마지막 문단쯤에 한의학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는 뭐 그런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릴렉스가 되어야지 잠이 잘 온다. 뭐 또 쥐오줌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처방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지금은 사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누가 보면은 한의학을 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단이. 막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한의학적으로는 되게 두루뭉술하게, 뭐,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나 봐요. 지금 내용이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글을 올리고 댓글이 엄청 안 좋은 댓글이 처음으로 많이 달렸어요. 뭐 한의학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라는 그런 댓글. 막 그런 댓글이 한 20개 달렸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근데 별로 사실 신경 안 쓰였어요. 그냥 댓글이 달렸나 보다 그런 수준이고 잘 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제가 글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캐스트 연재를 할 때는. 근데 이제 그 편집자분이 보시고 놀래가지고 즉시 글을 내리고 저한테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하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그분이 엄청 잘해주셨죠.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글 연습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플랫폼 운영자니까 그게 조회수 잘 나오고 좋은 댓글 달리는 게 그분한테 또 엄청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측에서. 근데 저는 또 대학원생이기도 했고 그거를 써서 원고료를 조금씩 받지만 뭐 그 원고를 거의 용돈 수준인데 돈 벌려고 글을 썼던 게 아니어서 더 신경 안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책을 썼다. 그러면 판매고에 엄청 신경 쓰고 막 정산 안 되면 힘들어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유명한 뭐 소설가나 수필 작가들도 자기 글에 정산이 안 돼서 힘들었다는 이런 거 실제로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서 별로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의학에 대한 언급 자체를 되게 비과학적으로 보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한의사 인터뷰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랑 같이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저보다 먼저 졸업하고 들어와서 그분도 이제 뇌과학으로 박사과정을 하셨어요. fMRI 찍고 하는 거로. 한의사 출신인데 그래서 지금 한의대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그 미묘한 관계? 그 얘기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무슨 얘기 할지 진짜 궁금하다. 저도
그 석사 할 때 박사님 두 분이랑 같이 했는데 한 분이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퀴스트에 계실 때는 제가 퀴스트에 있다가 옮겼잖아요. 저희 랩이. 거기 계실 때는 옆랩이 침 났을 때 어떻게 그 신경전도 변하는지 그런 것도 옆랩이랑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의학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침 연구는 동물 실험으로 한 네, 거예요? 뒤에다 침 넣었던 것 와.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했어요. 마우스 이렇게 침을 막 나.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가. 그를 마취했었나?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한 번 딱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침을 막 놨어요. 너무 와.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다시 한의원 하시기네요. 진짜. 사람들이 진로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오로지 내 목적은 글을 연재하는 것 뿐이었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버는 막 메인에도 뜨니까, 제가 쓰는 건지 모르고, 친구들도 읽어본 사람들이 은근 많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댓글 보고 막 연락 많이 왔었어요. 놀라가지고. 네. 신기하네. 그리고 반응 중에 다른 책들 썼을 때, 특히 최근에 자매과학 나오고 나서는 네이버에 연재됐던 글을 추렸던 건데도 사회성 강의나 감정 썼을 때는 제 블로그를 찾아와가지고 댓글 남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자기 관심 있다.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교에 무슨 과 가야 돼요. 그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자매과학 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게 2022년 1월에 출간됐는데 이때 인스타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할 때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DM이나 제 포스트에다 아무 포스트에나 댓글로 막 저 잠이 너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막. 근데 그거를 막 도배를 해. DM이 계속 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네. 제 계정이 그냥 계정이 있고 책 보고 영화 보고서 후기만 쓰는 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막 다 찾아와.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막 차단하고. 와, 예전과 다르다. 확실히 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네, 뭔가 진짜 뇌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서 사람들이 더 재밌어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반응들은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뇌과학 상관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와중에 네이버 캐스트 연재를 마쳤고 네. 그리고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회성에 대한 책을 그냥 자발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잠에 대한 걸 연재를 할 때, 그때 메일로 어떤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출판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신생 출판사였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교수님 책을 많이 써보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처음 쓸 때 신생 출판사랑 하는 거는 자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분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다른 출판사에 선생님이 아는 그 편집자분을. 근데 그분이 저를 또 만나주셔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제가 공부하는 거 뭐냐 그래서 저 뭐 사회성 그런 거 연구해요 막 이런 얘기 했더니 그게 너무 재밌다면서 그걸 먼저 써보자. 그래서 사회성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같은 출판사요?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자매과학은 자기네랑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고, 그거는 그거고, 사회성으로 책을 먼저 써보자. 자기 이게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사회성 책은 제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작가님도 기억 안 나요. 그거는 전공 분야를 쓸 때라서 더 아는 게 많을수록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제가 막 석사밖에 하지 않았고, 딱 진짜 그 한 권 쓸만한 주제를 뽑을 수 있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걸 토대로. 네, 아는 거 하고, 관련된 연구, 그러니까 그때는 한 꼭지에 연구가 1개나 2개 정도 딱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잠은 진짜 어떤 개념어를 위주로 따라갔다면, 이건 내가 연구를 해봤으니까,
그 논문 좋았지? 그럼 그 논문 두 개로 한 꼭지 쓰자. 이런 식으로. 실험 위주로, 네, 실험 연구 소비를 위주로. 많이 했어요.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쓰는 입장에서 더 재밌거나 그런 차이는 없었어요? 데이터 같은 게 많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쓰는 게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쓰고 나서도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점검 많이 했고. 근데 편집자분도 많이 잘 봐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 감정에 대한 책은 어떻게 탄생을 어,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성 책 나오고 나서 아마 그 책의 저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출판사로 연락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관련해서 강연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렇게 강연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 편집자님한테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는 완전히 어린이 책 아니면 어학교재 만드는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감정에 대한 완전 어린이 책을 쓰고 싶다고 해서 흥미로우니까 만나봤죠? 만나봤는데 이제 다른 출판사랑 처음 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당시 그 편집자분의 어떤 상황이랑 맞물려서 어린이 책이다 보니까 글밥이 되게 작아요. 글밥이 작고 글의 양이 작아요. 글의 양이 작은데 제가 원고를 3달 만에 휘리릭 해서 넘기면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그냥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감정 중에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엄청 고민만 많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글의 양은 너무 적으니까 완전 단순화해서 마치 이 내용이 이 감정을 모두 관장하는 것처럼 그 상태로 책이 나와버려서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초등학생을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겠네요. 맞아요. 그런 개념어를 요즘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를 모르겠고 또 내 영어가 한국말로 쓰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막 한자어 섞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차라리 막 영어랑 한글이랑 섞어서 별명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건 그런 고유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람의 이름처럼 말해줘도 애들은 왠지 다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 3번째 책을 쓰고 나서는 저는 제 마음은 약간 그런 쪽으로 기울었어요. 설명을 오히려 많이 해주지 말고 고유 명사 그냥 있는 그대로 쓰자.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아무리 뭐 복잡한 이름이라도 애들은 이름이니까 인식할 거야. 저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생겼어요. 한자어라고 해도,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출판사랑 연락이 닿기 전에 강연도, 네. 어땠어요? 강연을 통해서 강연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근데 청중이 어릴수록 부모님이 같이 많이 오는데 부모님이 오더라도 애들이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거 많고 내가 설명하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도 다 이해한 것 같고 물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다 이해하고 자기가 잠에 관해서 들은 거, 뭐 뇌에 관해서 들은 거 막 너무 들은 게 많아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재밌죠. 애들이 이 강의를 흥미로워하는구나. 어려울진 몰라도 재밌어 하는구나. 저는 항상 그런 인상을 받아요. 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는 뇌과학 분야가 아닌 사람이 뇌과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좀 답변을 너무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왜라는 질문할 때, 잠은 왜 자나요? 아니면 감정은 왜 드나요? 할 때 제 생각에는 이 왜에 대한 답변은 없거든요. 근데 답변이 없어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그걸 답을 못해서 그게 인상 깊은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혹은 뭐 자기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래서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A의 원인이 B라는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간단할 리는 없는데 일단 이 대화의 흐름상 동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어떻게 답했어요?
보통은 뭐 뇌과학이 아직 신생 분야고 아직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렇다. 근데 뭐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고 그럼에도 뭐 매년 업데이트 된다. 좀 저도 불만족스럽고 듣는 사람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답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음, 그럼 제가 그냥 뇌과학에 대해서 불만족하나 봐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답을 음, 찾지도 못했고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음, 음, 음. 아예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상식선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음, 내가 이걸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음, 이 상식보다 아는 게 사실 많으니까 음, 더 정확한 걸 말해야 되고 정확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대답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라는 음,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겨버리니까 내가 음, 이런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가서 내가 뇌과학자랑 얘기를 했는데 음. 이렇대. 그럼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맞아.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음. 응, 알쓸생작 봤어요? 봤어요. 어때요? 사실 전 그거 잘 안 봐가지고. 너무 제가 느끼기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뭐 A 뇌 부분은 음, 뭐 감정 A를 관장한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대중 앞에서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흥미를 끌게 된다면 음, 사람들한테 내가 그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음, 그게 그렇게 나쁜가라고 또 한편 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사이비로 넘어가게 하는 그 음, 발판을 만들어준달까? 음, 그런 느낌도 좀 음, 들고. 그러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 쓰는 게 청소년을 위한 책인데, 그, 제가 잡은 주제가 이분들도 감정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음, 그 애들 책이랑 너무 유사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성격신경과학을 주제로 잡았어요. 근데 사실 성격신경과학은 아직 그렇게 발전한 분야가 아니고, 성격심리학이 엄청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료는 당연히 없고, 미국의 자료가 막 있는데, 어떤 책은 나온 지 한 5, 6년 됐나? MBTI를 미국에서 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16개로, 네. 16개 MBTI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음, 이게 말이 되나 싶어. 뇌를 구역을 나눈다고요? 네,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뭐 그게 진짜 영역별로 한 걸 수도 있지만, 음, MBTI 16개 성격을 마치 뇌가 관장하는 것처럼 음, 소개하고 있구나. 그런 음, 게 미국에도 있구나 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방금 말했던 그런 위험인 것 같아요. 아, 음, 내가 이 영역이 뭐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단정적으로 생각하기 음, 쉽다? MBTI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 엄청 단정 짓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고 음, 쉽고 음, 오래 기억나. 음, 근데 그것만 기억나면 나중에 누가 뇌과학에 투자하겠어. 음. 내가 하긴 미래까지 걱정을 해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식 전 진짜 음, 별로라고 봐요. 음. 근데 저가 오는 길에 그 작가님이 쓴 글을 봤는데, 음. 글에서 확실히 어투가 느껴졌어요. 그런 걸 조심히 해서 말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아, 이런 진짜요? 것도 알려져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매과학에서? 예, 예, 예. 아, 그때 엄청 그런 거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이게 단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보이는데, 네, 그냥 재미로 책을 읽는 사람한테는 네. 아, 이렇게, 뭐래. 그러니까 A이기도 한 것 같다랑 A이다랑 그걸 다르게 인식을 할까, 과연? 음, 받아들일 땐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읽어도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게 자기 의식 속에 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음, 뭐뭐인 것 같다 이걸 계속 본 사람이랑 그 글들에서 만약에 계속 뭐뭐다라고 계속 우리 모든 과학자가 단정 지었다면 음, 그런 것만 봤을 때 나중에 사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냥 전체적으로 의식 자체가. 음, 한국 사람들이 뭐 말할 때 특히 회사에서도 보면 뭐뭐일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일할 때는 그런 말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읽어왔던 모든 글들에서 뭐뭐인 것 같다도 봤고, 뭐뭐다라는 것도 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뭐뭐인 것 같다를 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때와 책임지지 말아야 할 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데, 음, 그런 걸 생각하면 글을 쓸 때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건 분명히 같다라고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독자가 이거를 그 순간에 인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의식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뭐뭐다 아닌데? 네.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서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해주든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또 저희 아버지가 그냥 교양 과학서를, 뭐 감정에 대한, 그것도 감정, 뭐 심리 그런 비슷한 교양 과학서를 읽는데, 거기에 어떤 연구 결과가 인용이 됐는데, 커피 향을 맡으면, 아침에 커피 향을 맡으면 어느 뇌 구역에 뉴런이 재생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그 인용이 있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나 저나 그 연구를 읽지 않아도 그게 말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되게 흔히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막 단정해서 한 가지 사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인 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볍게 읽은 사람은, 아, 그럼 커피를 아침에 항상 이렇게 맞아. 마셔야지 내 뇌가 이렇게 건강해질 거야. 맞아요. 이렇게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60대가 된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러기 좋은 세대인데 맨날 인터넷 뉴스 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 좋대. 다음 날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다 너무 단정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과학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을까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은 어렸을 때 그런 약간 뭐 어린 청소년을 위한 과학책 이런 영향을 받은 책이 있어요? 저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봤는데 어릴 때 막 그 곰돌이 알아요? 학습지? 전혀 몰라요. 곰돌이라는 학습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빠만 시켜줘가지고 오빠가 다 풀고 나면 곰돌이를 꺼내서 혼자 읽다가 한줄을 깨칠 정도로 읽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저 고등학생 될 때까지 과학책, 역사책 절대 안 봤어요. 너무 못 읽겠어서.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고등학생이 돼서는 읽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 때까지? 네, 안 봤어요. 정말요? 교과서 외에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주로 픽션 위주로? 네. 소설, 그런 문학만 봤어요. 사실 지금도 문학 위주로 보긴 하지만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되게 저랑 다르네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는 과학이? 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알긴 아는데 안 봤어요. 그거를 엄청 재밌게 닳도록 봤었고, 그리고 또 한국 작가 중에 하리하라라는 필명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책도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그 사람 진짜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어디서 강의를 하신다, 뭐,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또 학교 홈페이지에 가니까 없고 그러더라고. 그분이랑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싶어요. 그냥 연락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분 이메일이 있다면 하고 아니면 출판사 통하면 할 수 있을 것 출판사 같아요. 통해서. 네. 작가님도 읽어봤어요? 하리하라. 그냥 유명한 건 알아요? 네. 엄청 생활과학 이런 거 아니었어요? 생활과학. 팝콘 왜 튀겨지는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제가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나는 글은, 이게 좀 논쟁적인 지점일 수도 있는데, 수정란부터 태아까지 언제 이게 뭔가 생명으로 인식되는가. 근데 그분 글에서는 14일인가? 2주 후에는 이게 뭐 생명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구나. 그걸 되게 인상 깊게 읽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인상에 남을 만한 내용이다.
음.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 과학책들이 너무 사실 위주로만 나열을 하고 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윤리나 과학 철학이 너무 배제되어 있어서 재미가 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책에서도. 대학교 와서 과학책 조금 조금 읽었던 것도 대부분 과학 철학책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 꿈과에서도 과학 철학책들 가끔 읽었잖아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기억나는 책 있어요? 그 엄청 좋았던 게 있는데 과학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제목이 거기서 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엄청 음, 유명한 사람인데 말 엄청 잘하고 좀 백인 남잔데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홉킨스 아닌 것 같아요. 종교 전쟁 뭐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 선생이었나?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종교라는 게 뭔가 진짜 신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종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근데 그런 내용에 저는 오히려 더 흥미가 있지. 음. 제가 쓰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사실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해버렸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음, 언젠가 그런 책도 쓰는 날이 오게 될지도? 누구랑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주영, 뭔가 이렇게, 진리아라님 하면 재밌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젠가, 언젠가. 뭔가 한 명이서 쭉 끌고 가는 힘은 부담스러운데, 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음, 형식으로 쓴 책들도 있더라고요. 어, 주고받는, 게 막, 음, 한 꼭지 한 사람이 쓰고, 그럼 네. 그것에 대한 답변 같이 다음 꼭지를 다른 사람이 쓰고, 그래서 과학책에서도요? 과학책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과학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음. 근데 제안서를 어떻게 쓰죠, 그러면? 아, 일단 상반기를 우리 둘 다 잘 보내고, 천천히. 재밌겠다. 근데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픽션을 좋아했는데, 네. 이과를 선택하게 된 건 어떻게 그렇게 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뭔가 잘못됐어. 왜? 그냥, 저도 근데 계기를 딱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음, 그냥 과학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생태학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태학을 하려면 과학고를 가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됐네요. 과학고 준비 과정도 되게 길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2학년 끝날 때쯤에 가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응. 그 동네에 오빠가 학원을 그런 보습학원 많이 다녔거든요. 오빠가 옛날에 다니던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럼 수학 가르쳐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음, 그 학원에 가서 약간 문제 많이 풀어보는 그런 연습하고 갔어요. 음. 그래서 가서 엄청 못했죠. 좀 힘들었어요, 과학고 네, 시절이. 1학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음,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선행을 많이 하고 와서 그런 거죠. 네, 선행도 많이 하고 진짜로 잘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음, 근데 저는 그런 머리는 진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과거 가서도 문학이 제일 재밌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과거의 문학소녀. 뭔가 잘못됐어요. 산서 선생님이랑 친하고 막. 음, 그러면은 대학교를 카이스트로 진학을 한 거였어요? 맞아요. 거기서 전공은 뇌과학을 한 거고? 그때는 그냥 생명과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게 생명과학이었고, 원래는 서울대 산림과학과도 됐었어요. 음, 거기를 갔으면 진짜 생태학 하다 공무원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음, 뭔가 카이스트를 가면은, 뭐, 좀 더 열려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저기서 하기보다 다른 것도 해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랑 하고서 결국 카이스트를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계속 마음속에 생태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3학년 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던 게 저는 엄청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주변에서 뭐 그런 걸 관련해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사실 찾아 나서지도 않았지만 뭐 생태학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본다든가 강연을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봤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저도 뭐 책을 찾아본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한국의 생태학에 뭐 최재천 교수님 말고는 특별히 없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3학년 때 돼선 진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서울대에 생태학 교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거기를 가서 인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필드 시즌이 아니거든요, 여름이. 계속 데이터 정리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리도 의미가 있는데, 뭔가 그 랩실 분위기가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랩에 계시던 박사님 중에 김원영 박사님, 몰라요. 이원영 박사님 어, 들어보셨어요? 펭귄 아니요. 하시는 분? 펭귄? 네. 펭귄 박사님 지금 책도 많이 쓰시고 좀 유명해지셨는데 그분이 그때 박사로 계셨거든요.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대학원에서 생태학하는 거랑 다르다? 난 너무 해외 그런 다큐만 많이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 행동학을 하면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그 뒤에 뭔가 있는지 보려면 뇌를 보면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막 이것저것 막 논문 찾아보고 이런 거 하면서 뇌를 볼 수도 있구나 하다가 그 신희석 박사님 랩을 알게 돼서 거기에 컨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사회성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근데 그때 마침 직전 학기였나? 그 직전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 가을 학기 때 저희 학교에서 지금은 뭐 신경과학 이미 붐인 지 오래지만 그 당시에 신경과학 수업이 없었어요. 그 이듬해부터 이제 막 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동물 행동학 수업을 개설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교수님도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그때 그 교수님이 신희석 박사님 제자여가지고 제가 이런 고민을 말을 하니까 또 그 추천도 마침 해주셨어요. 그 신경과학을 하면 행동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행동신경과학을 해야겠다고 진로를 바꿨죠. 그래서 신경과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랩에 가서도 그 랩이 좀 크니까 주제를 정해주지 않고 보면은 사회성이란 되게 두루뭉술한 주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게 생태학에 가깝겠다. 그래서 들어간 건데 너무 너무 두루뭉술했고 박사까지 제가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걸 그냥 듣고 또는 잠깐 보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생각은 진짜 박사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거나 진짜 천재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 너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알고 관심도 애매하게 얕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에 빠져들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생태학을 좋아했던 것도 결국 거기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약간 깨달았죠. 근데 과거를 갔던 거는 진짜 생태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보단 생태학 하고 싶은데 그럼 과학이니까 과학 하면 좋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학을 접하게 된 경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그런 TV에서 보는 거. 자연 다큐를 통해서? 네, 자연 다큐. 근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하는 그런 자연 다큐를 보면서 생태학이랑 연결 짓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다 생태학 아닌가요? 그게 지금 와서는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학문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요? 네, 그거를 학문으로 연결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동물들을 관찰해보고 싶다. 네. 그 행동을 내가 목격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대학교나 과거에서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근데 그날은 그냥 흥미에 그치고 주전공은 다른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대학 갈 때 생태학 혹은 뇌과학 이렇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태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때 한창 뭐 진화 심리학 이런 게 유행을 하고, 뭐 동물은 왜 이렇게 생겨버렸지?
그러니까 뇌에 대한 질문을 진화학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생태학에 분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찍고 하는 거는 왠지 학자가 안 돼도 촬영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환경 스페셜 알아요? 아니요. KBS에서 저 어릴 때 수요일마다 했거든요.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 곤충 진짜 무서워하는데도 그거를 보면 아 내가 저거 가서 보고 싶다. 내가 저거 연구하고 싶다. 쟤네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런 게 엄청 궁금했어요. 아, 막 추적도 하고 네. 그런 거구나. 결국 그런 일을 하게 되진 않았죠. 근데 그걸 업으로 하지 않아도 취미로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게 왠지 뭔가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이 있다면 제가 그 독일에서 사회 동아리를 하나 했었는데 그 현미경 동아리예요. 저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몇 번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맞아. 그게 한 달에 한 번 동네에 있는 그 연못에 가가지고 연못 물 떠다가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절별로 거기 나타나는 뭐 물벼룩이라든지 플랑크톤 같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뭐 일지를 쓰면은 그게 또 아카이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일종의 생태학이네요. 이지 않을까? 근데 너무 재밌다. 동네에서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네. 너무 좋다. 한국은 그런 거 진짜 없잖아요. 만드세요. 제가요? 아니, 현미경을 어디서. 탐조 막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생태인데, 참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탐조는 되게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그런 게 좀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동네에 연못이 있다면 한번. 좋아요. 우리 고양이의 행동 먼저. 그것도 괜찮네요. 저는 평생의 직업으로서 그런 걸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약간 제인구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도 그럼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지에 가가지고. 네. 정말로요?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제인구달 그 사람 얘기를 자소서에 거의 썼던 것 같아요. 대학 갈 때. 그런 거 하고 싶다. 신기하다. 비슷한 관심사인데 계기가 다르고 네. 그걸 거쳐가는 길도 다르고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잠깐 찔리튼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인도네시아에 뭐 고릴라를 보러 몇 달간 가 있고 하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계속 생각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잠깐 그 서울대에서 생태학 교실에 계셨던 걸로. 그래도 그때는 필드 시즌이 아니니까 거의 데이터 정리하고 그 관악산 잠깐 가서 새둥지 한번 보고 그게 다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냥 저널 스터디만 했어요. 해봤다고 할 수 없죠. 갑자기 막 옛날 얘기를 물어보게 되네. 근데 과학고 안 갔으면 어땠을까? 그나마 과학고 갔으니까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많이 해요. 제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엄청 씁쓸하죠.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웠던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 그 백그라운드를 보고 나를 많이 쳐주니까 그게 엄청 싫은데 한편으로 좀 다행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 내 자신이 되게 모순되고 씁쓸하고 그래요? 갈수록 좀 그래요. 저는 거리를 갖고 작가님을 보니까 되게 다채롭게 사는 게 되게 특별해 보이고 뭔가 문과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면서 이과 여자이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뭔가 동기도 내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되게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고맙습니다. 얘기할 때도 회사할 때도 말 되게 잘 하고 싶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쓰고, 그게 의사소통 잘 하는 게, 어쨌든, 여러모로 더 좋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걸 항상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읽는 거는 원래 좋아했으니까, 잘 읽고 싶고, 잘 쓰고 싶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고, 재밌으니까. 사실 그거에서 내가 돈 벌어야 될 게 아니니까 더 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긴 한데, 책 쓰는 거 저 회사에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본명으로 얘기하는 거 나간데도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냥 얘기 안 해요. 어.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아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음, 그들이 제 책을 막 재밌게 읽어보고, 읽고 나한테 피드백 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뭐, 줄리아라님이나 대학교 때 친구들, 걔네들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사서 보지 않더라도 피드백을 주겠죠? 글에 대해서 야, 이 부분 너무 별로야 이런 거 해주면 저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인데 회사 사람들은 돈 얼마 벌었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책도 쓴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너무 결이 다르고 저는 독자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책 일쇄가 다 안 팔려도 좋아. 근데 내 글이 어땠는지 듣고 싶은 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도 점점 글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네.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출판을 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읽었던 책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올해 사실 책을 많이 안 봤는데, 그 전에 봤던 거라. 책 본 것 중에 막, 이 책 올해 너무 좋았어. 이런 건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고,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두 명한테 다음 주에 빌려주기로 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하나는 이벤트로 받았고, 하나는 선물 받은 건데, 하나는 신유진 작가님의 사랑을 연습한 시간이라는 책인데, 에세이고, 딸이 엄마에 대해서 쓴 책인데, 보통 딸이 엄마에 대해 쓴 책들 보면 되게 심파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전혀 심파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딸이 엄마를 얘기한 책들이랑은 태도가 조금 달라서, 이분 프랑스에서 오래 유학하셔가지고,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좀 다른 태도 같은 것도 있어서 되게 좋고, 그냥 30대 중반이 된 여성으로서 나를 돌아보게 되게 좋은 책이었어서 이 책 여성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촌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실제 마라톤 훈련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되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남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을 느끼고 달리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케냐에 가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뭐 흥미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거기 등장하는 케냐 마라톤 코치들의 코치로서의 마인드? 이런 게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적으로도 좋고 그냥 회사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엄청 도움이 될 만한 글귀가 많은 책이었다. 그리고 금방 봐요. 그 두 개 되게 좋았어요. 과학책은 없어요. 저도 하나 추천할게요. 저도 픽션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실 좀 벽돌책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의 몫이라는 책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그 이란의 여성 작가가 쓰신 책인데 이란의 그 근현대사가 뭐 혁명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내는 어떤 한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 보통 그런 혁명 일어나고 그런 시기를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진 책을 보면은 거기서 주인공은 그 약간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냥 그
그 시대의 여성이 받고 있는 억압을 다 받아내면서 그냥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성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소설 아닐 것 같아요. 얘기만 들었을 때. 근데 소설이에요. 재밌겠다. 좀 벽돌인데 전 또 몇 년 전에 읽어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갈 때 들고 가서 3달 동안.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네, 꼭 읽어볼게요. 네. 뭐,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과거로 가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